시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이렇게 술도 준비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이재명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녁 시간인데 식사하셨어요? 아직 못했죠. 아, 오늘 여기서 맛있는 거 드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 제가 이게 제일 좋아하는 노가리인데 예. 제가 한때 꿈이 이 생맥주에 노가리를 시켜 먹는 게. 아, 꿈이 노가리에 있어요. 얽힌 또 일화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생맥주도 오늘 준비했는데. 어떤 아, 일화가 그래요? 있어요? 아니 제가 이게 예. 이제 꿈이 되게 이것저것 제가 소심한 사람이라 네. 큰 꿈 말고 네. 소소한 꿈이 많은데 예. 그 꿈 중에 하나가 이 대학 다닐 때 이 생맥주에 노가리가 처음 나왔어요. 맞아요. 그 생맥주 80년대 초에. 음. 그래서 생맥주에 노가리가 좀 비싸잖아요. 네. 우린 주로 이제 깡소주에 새우깡 아, 그때는 이런 거 좀 사는데 생맥주 노가리 먹는 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네,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저는 뭐 맨날 막걸리에 뭐 네. 두부 뭐 이런 거 먹다가 이 생맥주에 노가리를 먹는 사람이 엄청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 시컷 먹어보는 꿈이어서 예. 제가 변호사 개업한 다음에 그 꿈을 이뤘지요. 책에서 읽었어요. 그렇게 부렸다고 매일같이. 매일같이. 아, 그래서 노가리 준비.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저는 아직도 망가진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건배도 했고 드세요, 안주 드세요. 드시면서 예. 찍어보세요. 네. 사실 오시자마자 이 얘기 꺼내면 안 되는데 요새 또 이 얘기를 또 한번 하고 가야 돼요. 아, 지금 딱 갑자기 이거 망설이는 공이 딱 나오는데 사이다. 네, 사이다에 김이 약간 빠졌다고 그런 소리가 있어요. 예, 지지율이 좀 지금 약간 정체 상태인데 예, 어떠세요? 지지율은 이제 인기 투표 같은 거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 물어보니까 뭐 유명하네, 뭐 동네 사람이 좋아한다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음. 답을 해주는 거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보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특이하잖아요. 네. 그냥 텔레비 방송 보고 뭐 좋아요 누르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근본적 변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명한 사람보다는 기초단체장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작은 공간에서 뭐 뭔가 치열하게 하는 진짜 이 뉴스타파 같은 스타일 독하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유가 아주 멋진데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잘 안 변하죠. 기초단체장을 이게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 반열로 불러준 거지 사실 네. 제가 하겠다고 어거지 써서 온 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이제 뭐 시류에 따라서 뭐 확 분위기도 바뀌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안희정 지사 요새 그렇죠. 안 지사가 많이 요새 올라오는데. 지금 막 껑충껑충 올라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마도 충청권 뭐 지지자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반기문 총장이 이제 포기하면서 뭐 그런 요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들 선호라고 하는 게 또 약간 유행도 있는데 저는 대선 촛불 국민에서 좀 급성장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으니까 좀 가라앉기도 하고 저는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게 먹어도 되죠. 네, 물론이죠. 그럼요. 물론이죠. 네, 경선- 저도 먹어야죠. 네. 경선 자리는 안 불편해서 약간 불편하시고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네. 경선 국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이 나라 미래를 맡길 사람이 누구냐? 단순히 정권을 교체할 거냐, 세상을 진짜 바꿀 거냐? 이제 선택해야 되는 단계가 오면 저는 바뀔 거라고 보죠. 경선이 시작되면 이제 떠났던 지지율이 다시 회복될 거다. 이제 기본은 이제 갖춰져 있는 상태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분들, 네. 그분들이 진짜 내 삶에 변화를 줄 사람이 누구일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공약들을 막 내세우지만 진짜 할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걸 따지는 게 결국은 이제 경선 국면이 될 텐데 그때 되면 저는 이제 제 실력과 또 과거의 실적을 보여줄 자신이 있죠.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돈 빌려줘 봤어요? 주로 빌리시지. 제가 주로 빌려주진 못해요. 그래. 그런 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을 해직 언론이네요. 아니 안 돼. 돈을 빌려도 돈을 잘 빌리려면 네. 평소에 돈을 잘 갚아야 돼요. 그렇죠. 작은 네. 거래를 할 때. 그래 신용이 쌓이니까. 신용이죠. 개인 간의 관계도 그런데 네. 정치라고 하는 게 말로만 하지 않습니까? 이 보증도 없고 담보도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약속도 어떻게 믿느냐. 대개는 실망하고 안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자신 있죠. 진짜 믿어지는 사람. 네, 저는 돈 갚을 사람. 저는 일부러 철저하게 돈을 잘 갚아요. 네. 빚을. 네. 네, 그 이유는 나중에 더 큰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럼 지금 빚이 하나도 없으세요? 빚은 없지. 일단 성남시의 빚을 갚으셨잖아요. 성남시 빚을 그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 성남 시민들이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작은 이제 권한을 맡기면서 거기 똑같은 책임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네. 시장 일 잘해라고. 예. 그럼 제가 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나한테 맡겨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정치인들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잖아요. 예, 저는 약속 철저히 지키죠. 신용을 쌓는 거예요. 제가 공약 이행률이 96%입니다. 96%.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쌓이면 네. 술 잘 먹는 아재라고 네. 김재동 씨가 별명을 붙이셨어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 장사해도 되겠는데? 근데 외로운 늑대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력이 없다. 뭐 개인을 봤을 때는 꽤 괜찮고 청렴하고 강직하고 그다음에 용기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뭔가 맡기면 잘하고 한데 저 혼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저는 공당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지 네. 제가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네. 당밖에 당을 만들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면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건데 민주당의 가치에 맞고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민주당의 자원과 정책과 인력을 다 쓰게 되죠. 네. 근데 제가 바깥에다가 인력, 세력, 조직 다 이렇게 갖춰놓으면 나중에 후보 되면 당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하고 이 후보 조직이 충돌하게 됩니다. 아, 이 얘기는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가 한 얘기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그랬어요? 하셨어요. 사람이 옆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당의 공당의 어떤 조직이 중요한 거지 자기 사람을 그럼요. 뭐 내세우는 게 영입하고 중요하지 그렇진 않다. 않는다. 저보고 아니, 어떤 사람 쓸 거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지금 제가 다 미리 해놓으면 당은 뭐예요? 그 예를 들면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예를 들면 후보가 아는 사람 자기 사람 연결해가 쭉 많이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섀도우 캐비넷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러면 그거 혼자 하겠다는 독재자지 그게 당의 후보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들을 아니 내 편 네 편 가르지 말고 제가 시장을 해본 경험이 뭐냐면요 인사권자 말을 모든 임명된 사람 다 듣게 돼 있어요. 네. 하다못해 상대 진영에서 데려와도 인사권자가 예를 들면 해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사권자의 가치와 지향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네 편 내 편 진영 강 건너 산 너머 가리지 말고 좋은 사람 골랐어야지. 나한테 선거 도와줬다. 나한테 가깝다.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써버리면 사실 이 문제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네. 자연스럽게 유능한 사람 골랐으면 된다. 아니 문재인 얘기죠. 캠프에 막 가 있는 좋은 분 있잖아요. 뭐 네. 그런 분도 그렇고 당에 가진 자원도 있고 하다못해 뭐 문재인 야인 캠프에 중에서 계셨던 분 다 데리고 와서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후보가 되면 이제 진 쪽은 다 버리고 그렇죠. 이긴 네. 쪽만 가는 게 아니라 진 쪽, 인 쪽 다 합쳐서 하나의 팀으로 다시 또 2차전을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잘 써야지. 그게 지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문제라니까요. 네, 여기까지.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네. 그 지난주에도 촛불 나가셨어요? 아 그럼요.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번 빠지는 한 번. 네. 지금 약간 걱정이 많아요. 헌재 걱정되죠. 때문에. 네. 네, 뭐 무슨 몇 분이 뭐 기각에 뭐 줄 섰다 뭐 이런 막 네. 루머 같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사실 되게 불안하게 느끼고 네. 좀 황당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각이 될 경우에도 승복하자 이런 움직임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막 문재인- 여야 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도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그러고 얘기들 뭐 했다고 그러고. 아니 민주당 후보 중에서도 문재인 전 승복하겠다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다고 보도가 그래서 됐죠, 제가 지금. 어떤 기자가 저번 토요일 날 저한테 현장에서 묻더라고요. 예. 문 대표님이 승복한다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언론들이 또 거두절미하고 중간부터 뚝 떼가지고 이상하게 말했는데 내가 반격하고 이러면 갈등이 생기니까 내가 확인하고 얘기하겠다. 뭐 그리고 그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아닐 거다 아마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기득권자들이 복귀를 노리고 있어요. 체계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또 헌재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우리가 승복하자. 그게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럴듯하잖아요. 맞아. 네.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우리 따라야지. 이게 일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또 넘어가가지고 막
보수 언론들이 승복해야 된다 막 하니까 드디어 넘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 국민주권,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주권의 가치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고치라고 싸우는 게 바로 국민의 저항권이고 네. 일상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고 네. 또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게 정치인들이니까 정치인들은 잘못된 국민의 대리인의 결정을 따를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면 기각했다. 이러면 헌법재판소 가서 뭔 짓 하는 거야 이게 네. 라고 해야죠. 횃불 들고 싸우신다 했잖아요. 해불 들고 더 크게 더 격렬하게 싸워야죠. 아니 우리가 근데 탄핵 일단 기각이 결정이 돼버리면 싸우는 게 늦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뭔가 강한 어떤 이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그 재판관 중에 일부가 네. 예를 들면 반대를 해서 기각될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각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판사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까를 매우 중시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기각을 해도 음.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음. 그러면 기각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기각했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아. 예를 들면 저번에 탄핵 의결을 국회에 상정했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지. 안 하고 싶었지만 한 이유가 있어요. 국민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안 하면은 막 정사하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예를 들면 지금 국회 그러니까 의결 단계에서 국민들이 헌재를 압박해야 된다. 강하게. 아니 압박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승복하겠다니. 네, 선택하시면 돼요. 네.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답을 몇 개를 하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서비스 업체가 수사기관의 대화 내역 제공 요구에 협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네. 거민정 체계로 발행하던 한국사 교과서를 지난해 정부가 국정화한 것은 미친 짓이죠. 네, 바람직하지 않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라는 이 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현재 한국의 공영방송이 국가 권력에 장악돼 있다는 의견에 대해 100% 맞는 얘기죠. 매우 동의한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 방지법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의견에 대해 이건 테러 빙자법이라고 그러죠. 빙자법. 그러면 필요한 법이 전혀 아니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집회 현장에서 사람의 통행을 막는 차벽 등 질서 유지선 장치를 경찰이 설치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나쁜 에너지 짓이다.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정책은 미친 짓이다. 아니, 다 극단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 매우 그거는 적절하다는 뭐, 매우 적절하지 않다야. 경기 부양을 위해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토목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이건 것은 미친 짓이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감금틀에 동물을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업은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더우지 극단 아니가나. 한국 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조금은 동의해요. 조금은 조금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네. 동의한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의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성애를 아예 법안으로 야, 이제 차별하지 이게- 말자고 제정하자는 이게 참 움직임이 이게 좀 있었죠. 합당한 답이 없는데. 뭔데요? 그럼 모름 모르는 모름 답변하기 어려운 그래 합시다. 그걸로. 이거는, 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노-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절대 아닙니다. 전혀 동의하지 네, 않는다. 이건 노동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것은 그게 저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바람직하다. 19세에서 24세 청년에게 매년 100만 원을 제공하는 청년 배당 정책은 이건 내가 한 건데 이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매우 바람직하다. 왜 바람직하다.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별로 옳지 않은 정책이에요.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젊은 세대에게 부를 이전한다는 명분으로 상속 증여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상속 증여세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죠. 매우 안 바람직함. 지난해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
2013년 헌법재판소가 내란 음모 등을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이유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2014년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재차 연기한 것은 옳지 않죠.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자,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뭐 나올지. 더불어민주당이 아닐 것 같은데. 정의당, 노동당. 노동당과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너무 밑에 있어요. 지난번에 안지사님은 어디? 국민의당이 1순위였고 더불어민주당이 2순위였거든요. 근데 1, 저는 2, 3, 4, 5, 노동당과 6위. 녹색당 그리고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과 동시에 비슷하다. 87% 나왔어요. 거기다 확실한 진보네. 진보 대의를 뭐 하시면 하시네요. 가장 먼 정당은 새누리당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과에 대해서? 맞을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의 진보로 불리는 영역들이 실제로는 교과서적 의미의 진보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사실 이 얘기죠. 저 같은 정도가 사실 이것도 사실은 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는 합리적 토론이 아직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 보면 되게 길거리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다 일치하는데 저는 이게 정상적으로 그냥 관찰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 사회라고 봐요. 네. 근데 아까 이 질문이 좀 의외였던 게 이주노동자들이 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약간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점이 예를 들면 그들이 우리 사회의 소위 3D 업종에 종사한다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점이 맞긴 한데 현상적으로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그게 우리 사회의 이 소위 3D 업종을 커버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사실 저임금을 유지하는 하나의 그 기제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몫을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임금 인상 또는 해고를 포함한 고용 안정성을 좀 강화하고 또 노동 환경도 좀 개선해서 일자리 질을 올려야 되고요. 또 장시간 딱 질문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시장님, 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어떠한 필요성 때문에 지금 도입이 돼야 되는 건지, AI 시대에 일자리 고갈이 너무나 급하게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적 소득 배분의 정책을 지금 취해야 된다. 네. 이런 동기인 건지, 일자리의 고갈 때문에 생겨나는 소득 재분배의 실패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것이 기존의 복지 정책의 연장인 건지 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능하면 철학을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질문을 기본소득제 남겨주셨습니다. 취지, 철학. 아니 뭐냐, 이게지. 이게 보통은 기본소득 이러니까 100만 원씩 퍼주자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정부는 원래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안 지사님은 민주주의자라고 민주주의 말씀 많이 하잖아요. 민주공화국 그렇죠. 민주주의 말씀 많이 하시는데 기승전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예, 얘기를 민주주의인데 했어요. 네. 그 민주주의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이 나라의 예산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그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 살림을 맡은 사람은 비용에는 최소한을 쓰고 예를 들어 국방, 질서 유지 이런 데는 최소한을 쓰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써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헌법 34조 2항에 아예 써놨어 그렇게.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3항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성 노인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다 돼 있어.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를 증진해라. 헌법이 정하는 의무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죠.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비용 아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지출하는 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걸 공짜밥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진짜 황당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헌법 조문을 1조만 읽으셨나 보다. 좀 34조까지도 좀 계속 쭉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만은 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국민들의 삶의 개선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두 가지 추가 요소가 좀 있어요. 필요성이 뭐냐면 지금 경제 성장 정책이 대전환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소위 낙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소수 중심으로 성장을 하면
거기가 엄청난 소득을 독점적으로 얻는 대신에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흘러내린다. 실제로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도. 그런데 이게 그 후에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맹위를 떨치면서 내가 버는 건 내가 다 가진다. 이런 유로 간 거예요. 또 강자들에 대한 규제를 또 완화해주고 규제 완화 이름으로 강자들의 자유를 확대해줬죠. 강자의 자유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약자들의 자유를 축소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대기업, 초국적, 세계적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네. 이게 그냥 그들의 사내 유보금으로 다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흐르지 않아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결국은 최종 결론이 최근에 난 게 이런 방식의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네, 그럼 이제 뭐 요즘 경제학자들 많이 경제학자 얘기하는 뭐 IMF 거죠. 뭐 그 유명한 IMF 있잖아요. 신자유주의의 천병. 이 IMF까지도 이제는 이런 방식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자본소득만 자꾸 올라가고 네, 노동소득은 줄어들고 줄어들고. 구매력, 국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결국 경제는 성장이 아니라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결론낸 이제 거죠. 그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좀 시간적으로 그래요, 좀 있으니까 근데 왜 그 해결책이 하필이면 기본소득이냐? 그렇죠. 왜냐면 외국에서도 아직 이렇게 막 그 선진국에서는 주저주저한 거고 실험하는 투표에서도 정도 부결되고 쓰는 뭐 네. 그랬는데. 예?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답은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대기업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즉 국민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라. 네. 그래서 노동의 대가를 좀 많이 지불하게. 이게 지금 우리도 비율이 8% 이상 10% 가까이 더 떨어졌으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나치게 많이 쌓이고 있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증세, 사실 증세도 아니고요. 법인세 정상화입니다. 그렇죠. 되돌려서 복지 지출을 늘리자.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성장의 방식, 소위 포용적 성장론 아닙니까? 뭐 저는 이번 선거에는 이걸 이제 이재명의 뉴딜 성장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것도 한번 써주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데서 꼬투리 잡았는데 깡했다고. 뭐 한 사람도 있겠지. 주로 깡을 어디다 하냐면요. 청년 배당을 하니까 엄마한테 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잖아. 엄마는 더 주죠. 네. 근데 그렇게 쓰는 것도 쓰는 방법인데 그거는 왜 안 된다고 그러냐.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했고요. 그 부작용보다는 그걸 지역 경제에 직접 활용되게 반드시 한 번은 쓰여지게 하면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 동의되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뭐 근데 동의 안 하네, 그, 기자라고. 제가 막 동의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네. 많이 이해된 설명할 기회가. 그다음에 아까 이제 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얘기하시는데 인류는 언제나 기술 혁신을 이루어왔고요. AI. 기계도 발전. 그럼요. 이제 또 새로운 단계로 가는데 이걸 인류가 어떻게 극복해 오냐면 뭔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막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주로 해결해 왔던 겁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옛날에는 해 뜨기 전부터 해지고 난 다음에도 일하고 집에 가서 또 일하고 등불 켜놓고 일하고 이랬잖아요. 그래도 못 먹고 살았죠. 근데 기계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때는 노동시간이 8시간으로 또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8시간으로 요즘 7시간, 6시간, 5시간을 줄자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나눠지죠. 이거 생산력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노동시간 단축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 새로운 영역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외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짜 대책은 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력이 너무 높아져서요. 한계 생산 비용이 제로라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상태라서 그걸 극소수가 다 차지할 필요는 없죠. 일각에서 그렇게 기본소득이 이제 완전히 현실화가 되면은 정말 위험한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지적도 사실 있기는 해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이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 정도 하니까 스위스 같은 데 부결하는 겁니다. 최저한의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 또 단계에 최저. 따라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지금 제가 설계한 기본소득은 본질적으로 기본소득에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이 경제 성장 정책이거든요. 경제 사실은. 성장 정책이다. 네. 제가 청년 배당 정책도 사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지원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 컸다는 거예요. 사실. 그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기사도 이렇게 쭉 보고 외국의 사례 나온 거 보면 부럽더라고요. 외국에서 이제 그런 거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를 뭐 투표나 이런 걸로 해서 국민들이
꼭 가결이 안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요새 또 추세잖아요. 네. 그런 거를 뭐 학자들도 많이 얘기하고. 근데 한편으로 저는 좀 근데 약간 긍정적으로 보면 토지 배당을 통해서 이제 국회의회 권력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야 이제 한 사람 이렇게 가가지고 정상회담 하면서 그걸 과연 거슬릴 수 있을까? 만약에 트럼프를 만나서 사드 얘기를 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이미 얘기했는데 예. 주한미군 주둔비 올리자 음. 답을 불렀길래 저는 이제 반값 불렀죠. 음. 반으로 내려야 된다. 음. 왜냐하면 그게 합리적이니까. 보통 트럼프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고 막 불합리하고 막 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종 결론은 매우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성공 못해요. 본인이랑 약간 닮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양반은 거래의 방식이 좀 과격한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제압하죠. 거래를 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10,000원에 사기 위해서 5,000원을 부리는 게 아니고 100원 이래가지고 막 상대가 막 기함을 하게 만들고. 예? 근데 상대가 팔아야 될 상황이면 10,000원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거칠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저는 사드 배치 문제도 이 사람이 선거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필요하지도 않은 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도 있고 아직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국익이 현저하게 훼손이 되고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미국의 국익을 뭔가 자기도 챙겨야 될 텐데 뭐 다른 방식의 조정도 있을 수 있죠. 저는 합리적 토론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주고받아야 너무 된다. 크다.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가 크다. 당신들이 중국 감시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면서 우리 피해가 너무 크다. 또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도 상호 존중 관계여야지. 미국은 득보고 우리는 손해보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넥타이 풀고 한잔 하셔야겠네. 뭐 그런 스타일인 것 같으니까 트럼프도. 그럼요. 그 결론을 그런 무지막지하게 내는 불합리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얘기 있었죠. 넥타이 풀고 한잔 하셔야겠네. 뭐 그런 스타일인 것 같으니까 트럼프도. 그럼요. 그 결론을 그런 무지막지하게 내는 불합리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얘기 있었죠. 이재명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미군 철수할 것 같다. 뭐 이런 외국 기사 때문에 한번 시끄러운데 근데 그 다음 칸을 보면요. 사실 이게 참 웃기는 게 우리나라 이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이 손해다가 결론이었어요. 미군이 철수를 하면 손해다. 이 주둔비 문제로 문재인 이재명이 돼서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국이 손해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사드 배치를 처리를 요구하면 그렇게 철수를 하겠다라고까지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철수 안 해요. 거기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최종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또 거래를 할 테니까. 아니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론을 내는 그런 불합리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결론이 뭐냐면 미국은 자국의 군사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 임시 진주하고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여기는 고정 배치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혹이라도 남침을 할 경우에 미군은 자동 개입하는 의무가 없어요. 미국이 국내 의사결정을 따르도록 한미 상호방위협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전하기로 결정해야 참전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합의서가 돼 있다니까. 몰랐죠? 몰랐어요. 자동 개입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 이익을 위해서 여기를 임시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반사적으로 득을 좀 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철수하면요, 자기들만 손해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방비를 북한에 비해서 네. 몇 배를 내는데 자주 국방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미군 철수 문제까지 가면은 저희가 이제 그냥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게 사실 동전의 양면인데 제가 청산하니까 뭐 부시는 사람으로 아는 경향이 있어요.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그 공정한 룰 속에서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자기가 가진 역량과 기회를 발휘할 수 있게 하면 사실은 그 친일, 부패, 독재, 학살 세력들이 얼굴을 감추고 숨어 있는 그런 기득권 요소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청산이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곧 기득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고 기득 세력을 청산해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이 지켜진 사회. 우리 사회는 정치 또는 경제 영역에서 돈 많고 힘세면 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이미 이재용에서 보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수사도 하지 않아요. 웬만하게 부정행위 돼가지고 그냥
과태료 몇 푼 내면 되고 재벌 총수가 죄를 지어도 그 일선의 과장이 대신 벌금 몇 푼 내면 되고 우리나라처럼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 두 번째는 공정한 룰이 작동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정부의 제일 기능은 억강부약이 있어요.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의 약자들을 부양해서 같이 살게 하는 거.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강자들의 횡포를 방조하거나 거기 부하 내동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나누면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피해를. 근데 줬죠. 그거는 지금 이 박근혜 정권 때 벌어졌던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DJ나 노무현 정권 때도 많은 그런 청산과 개혁을 얘기하셨지만 못했죠. 결국 못했잖아요. 예. 못한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뭐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이것이 어떤 식으로 현실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소위 부패 친일 기득권 세력의 핵심 중의 핵심은 사실 재벌인데 재벌의 정치 권력이 놀아나는 상태 아닙니까? 네. 정치 권력이 재벌을 경제 권력을 통제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면 정치 권력은 경제 권력에 놀아나서 그 휘둘리고 있냐? 이유는 단순하죠. 유착하고 있으니까요. 유착 때문이죠. 인연이 너무 깊고 또 거기에서 뭔가 이익을 얻었거나 또는 거기에서 거래 관계들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없었겠어요. 실제로 많이 접근해요. 그래서 제가 다 차단하죠. 전 불법행위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시장이 하면은 제일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그 적폐청산인데 촛불 민심과도 함께 계속 맺혔던 구호이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저는 추상적으로 들려요. 되게도 되게 사실 기대했던 답변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반민특위 수준으로 좀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친일 청산이라고 하니까 네. 지금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나치 협력자들 전 세계로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런 거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일부이긴 한데 지금 그런 과거 지향적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들이 얼굴을 바꿔서 지금 지배 세력으로 그냥 계속 남아 있고 그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회를 잃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현 불가능한 멋있는 얘기를 백난하면 뭐 합니까? 저는 되게 실용주의자거든요. 할 수 있는 얘기만 해요. 제일 실현 가능한 국회 입법조차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검찰 권력을 철저히 정상화해서요. 이거는 그냥 법대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있는 대로 다 걷어내라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다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죠. 그래서 막 캐다 보면은 이 지휘자의 그 인척, 측근 조직들이 막 나옵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극렬하게 제가 친인척 비리든 측근들의 뭐 문제든 제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이유는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공직 권력을 남용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옆에 두거나 또 그들과 이익을 노리는 자들과 인연을 맺거나 이러면 제가 망가진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공무원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돈은 마귀다. 그다음에 이 관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공무원한테 접근하는 자들은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다. 돈에 매수된. 제가 그 얘기를 수없이 강조해요. 사람들이 결판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선은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하는 소수가 결정하는 게임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행동하는 소수라면은 지금 지지자들 그 모임인 손가혁 같은 뭐 손가혁도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도 있겠지만 네. 뭐 그 사람들 말고도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뭐 대통령 하겠다고 먼저 나와서 막 설친 사람도 아니고 국민들 중에 최소한 뭐 일정 % 이상이 기초단체장이지만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특이한 분들이죠, 사실은. 통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좀 비정상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은 잘 안 바뀔 거고 또 실제로 행동할 거고 그러면 저는 경선에서 저희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노력해야 되고. 그 이재명 시장님 지지자들이 상당히 열성적인데 또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분들도.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댓글 싸움도 벌어지고 네. 심지어 막 험한 막말도 막 네. 오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지지자들한테 뭔가 한마디 제가 안 그래도 해주셔야 되는 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도 많이 써요. 네.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게 최종 승부가 아니다. 또 적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이겨서 이들과 함께 다시 또 본선을 치러야 되는 우리의 동지가 될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 상처를 줘버리면 이게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적이 돼버린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기준을 정했죠.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된다. 첫째. 두 번째는 모욕적 언사 쓰지 마라.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팩트에 기초해서 부드럽게 합리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이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지지를 확대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페이스북에도 써놓고 자주 얘기해요. 그렇게 안 하면 사실 나중에 이긴 다음에 다 저 죽이자고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적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 팀이다. 그리고 지금은 경쟁을 하지만 이 경쟁의 순간이 지나면 결국 한 팀으로 같이 가야 될 동지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라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죠.